여러분, 잠깐만요.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 아마 제목 보고 딱 두 팀으로 나뉘셨을 겁니다. 어머, 며느리가 너무한 거 아니야? 하신 분. 그리고 아니, 시어머니가 왜 남의 집을 마음대로 들어가? 하신 분. 여러분 중 어느 쪽이든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생각이 한 번쯤은 흔들리실 겁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경상북도의 한 소도시에 사는 63 여성 박순자 씨, 그리고 그녀의 며느리 이지은 씨의 이야기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아주 단순합니다. 반찬통. 그렇습니다. 나물 무친 것 몇 가지 정성스럽게 담은 반찬통 몇 개. 그리고 아파트 현관 앞에서 딱 멈춰버린 한 여자. 띠리릭.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비밀번호를 바꿔놓았거든요. 그 순간 반찬통을 들고 서 있던 63세 여자는 뭘 느꼈을까요? 배신감? 수치심? 억울함? 아니면 혹시 본인이 뭔가 잘못하고 있었다는 걸 처음으로 깨달은 순간이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이야기를 보는 여러분 각자가 이미 답을 갖고 계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할 건 단순히 누가 잘못했냐가 아닙니다. 왜 이 두 사람은 서로를 이렇게 다르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리고 이 갈등의 뿌리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는가? 그걸 제대로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딱 10초만 여러분께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 영상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시면 이런 이야기들 계속해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이 이야기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게 해주는 힘이 됩니다. 박순자 씨는 스스로를 요즘 시대에 맞는 시어머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간섭 안 하고 잔소리 안 하고 명절에 며느리한테 설거지 시키지도 않는다고요. 아들 내외가 결혼한 지 3년이 넘었는데도 손주 언제 낳을 거냐는 말도 한 번 입 밖에 낸 적이 없다고 자부했습니다. 대신 그녀가 선택한 사랑의 방식은 따로 있었습니다. 반찬이었죠. 순자 씨의 하루를 한번 따라가 볼까요? 화요일 아침 6시. 알람도 필요 없습니다. 눈이 그냥 떠집니다. 시장은 화요일 장이 가장 싱싱하거든요. 그녀는 새벽 시장에 나가서 제철 나물을 사옵니다. 봄이면 냉이, 달래, 두릅. 여름이면 오이, 가지, 호박. 가을이면 버섯, 고구마 줄기, 깻잎. 겨울이면 시금치, 우거지, 무. 계절이 바뀔 때마다 반찬도 바뀌었습니다. 시장에서 돌아오면 싱크대 앞에 서서 2~3시간은 기본으로 삽니다. 나물을 다듬고 데치고 양념을 맞추는 과정이 그녀에겐 기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애들이 입맛 없다고 하면 안 되지. 이 나물은 너무 짜면 안 되고 저 조림은 달콤하게 해야 애들이 좋아하는데. 입속으로 중얼거리면서 간을 보고 다시 양념을 추가하고 또 보고. 그렇게 완성된 반찬 2~3가지가 작은 밀폐 용기들에 담깁니다. 용기마다 마스킹 테이프를 잘라붙이고 네임펜으로 이름을 적습니다. 시금치, 나물, 참기름 더 쳐도 됨, 두부조림 매울 수 있으니 조금씩 북어국 데워서 먹을 것. 이 메모들이 좋았습니다. 자신이 직접 설명해 줄 수 없으니 메모가 대신 말해주는 것 같아서. 이걸 챙겨서 차에 싣고 편도로 40분이 넘는 길을 달려 아들 내외의 아파트로 향합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반찬 가방을 들고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14층 버튼을 누릅니다. 문 앞에 서면 기분이 묘하게 좋습니다. 아직 문도 안 열었는데 벌써 냉장고 안을 정리하는 상상을 합니다. 오래된 반찬은 치우고 새 반찬을 앞에 두고 혹시 청소가 덜 된 곳은 없나 슬쩍 살펴보고 비밀번호를 누릅니다. 철컥. 문이 열립니다. 들어가면 조용합니다. 두 사람 모두 직장에 나가 있는 시간이니까요. 그 고요함이 순자 씨에겐 낯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편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없으면 더 마음껏 할 수 있으니까. 냉장고를 열고 재고를 파악합니다. 어머, 이건 벌써 이렇게 됐네. 유통기한이 지난 요거트를 버립니다. 며느리가 사온 것 같은 간편식 반찬을 보며 혀를 찹니다. 이런 걸 먹으면 안 되는데. 하지만 그 말은 삼킵니다. 대신 행동으로 보여주면 되니까.
가져온 반찬들을 하나하나 자리를 잡아 넣습니다. 반찬 정리가 끝나면 주방을 한번 쭉 닦아냅니다. 개수대에 혹시 설거지가 남아있으면 다 해버립니다. 거실에 쌓인 택배 박스가 보이면 접어서 재활용 분리수거함에 넣습니다. 욕실도 슬쩍 열어봅니다. 수건이 뒤집혀 있으면 제대로 개어놓습니다.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가 걸립니다. 그리고 나올 때 문을 잠그면서 가슴이 뿌듯합니다. 오늘도 좀 해줬다. 이게 일주일에 2번에서 3번이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대단하고 헌신적인 시어머니 같지 않나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걸 며느리 이지은 씨는 어떻게 느꼈을까요? 지은 씨는 서울에 있는 회사에 다닙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8시, 9시에 돌아오는 게 보통입니다. 주요 프로젝트가 있는 주에는 자정이 넘기도 합니다. 그녀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가장 먼저 하는 건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 거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느끼는 감각이 있습니다. 아, 집에 왔다. 혼자만의 공간. 아무도 없는 공간. 말하지 않아도 되는 공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공간. 오늘 회의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 팀장에게 어떤 피드백을 받았는지, 점심을 먹었는지, 못 먹었는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도 되는 공간. 그게 집이었습니다. 지은 씨에게.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감각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냉장고를 열면 자신이 놔둔 위치와 다르게 반찬들이 재배치되어 있습니다. 세탁기 앞에 모아뒀던 빨래가 어느새 개켜져서 옷장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욕실에 들어가면 수건 접는 방식이 달라져 있습니다. 책상 위에 올려뒀던 서류가 한쪽으로 정돈되어 있습니다. 처음엔 그냥 넘겼습니다.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1달, 2달, 3달이 지나면서 묘한 감각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어질러 놓은 건데, 내가 정리할 건데, 내 방식이 있는데,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목요일 저녁, 지은 씨가 평소보다 조금 일찍 저녁 7시쯤 집에 들어왔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고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그런데 거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어머, 왔니? 시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지은 씨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뭔가 이상한 곳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 내 집인데 내가 왜 어색하지? 아, 어머니. 오셨어요? 웃어야 했습니다. 반갑게 인사해야 했습니다. 고맙다고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지은 씨의 몸은 굳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얼굴이 화끈해졌습니다. 나중에 남편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 그날 완전히 내 집에서 불청객이 된 기분이었어. 아이러니하죠. 불청객이 누군지를 두고 두 사람은 정반대의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지은 씨는 남편 준혁 씨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오빠, 나 솔직하게 말해도 돼? 준혁 씨는 소파에 기대앉아 스마트폰을 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어머니가 우리 집에 자주 오시는 거 나 좀 힘들어. 준혁 씨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습니다. 힘들어? 뭐가? 그게 말하기 좀 어렵긴 한데 내가 없을 때 들어오시잖아. 그러면 냉장고도 바꿔놓으시고 내 물건들도 이동하고. 어느 날은 내가 세탁하려고 모아뒀던 빨래를 다 개켜놓으신 적도 있었잖아. 나만의 방식이 있는데. 준혁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근데 지은아, 엄마가 도와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잖아. 고생하는 우리 보기 안쓰러우셔서. 나도 알아. 근데 그게 오히려 더 불편해. 내가 부탁한 것도 아닌데 아무도 없는 사이에 누군가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뭔가를 하고 나가는 거잖아. 그게 뭐가 불편해? 엄마가 남이야? 이 대화에서 이미 두 사람의 시각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준혁 씨에게 어머니는 가족이었습니다. 가족이 집에 드나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지은 씨에게 그건 프라이버시 침해였습니다. 아무리 가족이어도 동의 없이 남의 집에 들어오는 건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어느 쪽이 맞다, 틀리다를 지금 당장 판단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 대화가 제대로 된 결론 없이 흐지부지 됐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준혁 씨는 그날 밤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을까요?
아닙니다. 지은이가 좀 예민한가 봐.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준혁 씨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덮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2달이 더 흘렀습니다. 순자 씨는 여전히 일주일에 2~3번씩 반찬을 들고 왔습니다. 변한 게 없었습니다. 지은 씨도 더 이상 남편한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달라지는 게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 대신 그녀가 선택한 건 다른 방법이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바꾸는 것.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지은 씨가 얼마나 고민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밀번호를 바꾼다는 건 시어머니한테 직접 들어오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것보다 어떤 의미에선 더 강한 메시지입니다. 말로 하면 오해가 생기고 상처가 될 수 있으니까 차라리 이 방법이 낫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남편을 통해 말해봤다가 흐지부지 됐던 경험이 있으니 이제는 직접적인 행동으로 경계를 긋고 싶었던 걸 수도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이유였든 지은 씨는 어느 날 아침 남편이 출근하고 나서 혼자 도어락 설정 메뉴를 열고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바꾸고 나서 잠깐 멍하니 문을 바라봤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건가? 확신보다는 불안이 컸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택배 받을 일이 생겨서 준혁 씨한테 새 비밀번호를 문자로 보냈습니다. 준혁 씨는 잠깐 멈췄습니다. 번호를 바꾼 거네. 그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그는 어머니께 미리 알려드리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려드리지 뭐. 그 나중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뒤 순자 씨는 반찬통을 들고 14층 앞에 서서 번호를 눌렀고 그 날카로운 소리를 들었습니다. 띠리릭. 오리움입니다. 잘못 누른 건가 싶어서 다시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순자 씨는 손이 떨렸습니다. 반찬통을 바닥에 내려놓고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얘, 번호가 왜 안 눌리지? 기계가 고장난 거 아니냐? 전화기 너머에서 준혁 씨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너무 길었습니다. 엄마, 그게 와이프가 번호를 좀 바꿨어.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 순자 씨는 그 자리에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반찬통을 들고 복도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이 갑자기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가 비밀번호를 바꿨다. 그 한 문장이 머릿속에서 계속 메아리 쳤습니다. 결국 순자 씨는 반찬통을 현관 앞에 두고 왔습니다. 새 번호를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차에 타서 시동을 걸고 40분을 달려 집에 왔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 씨는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남편한테도 말을 못했습니다. 아들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혼자 방에 들어가서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거지? 이 이야기에는 3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박순자, 이지은, 그리고 그 사이에 낀 아들 김준혁. 그런데 어쩌면 이 3사람은 단순히 3명의 개인이 아니라 서로 다른 세계의 세계관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먼저 순자 씨의 세계를 이야기해 볼까요? 순자 씨가 자란 시대와 환경에서 가족은 하나의 단위였습니다. 결혼하면 2 가족이 합쳐지는 것이고 시댁과 며느리는 하나의 가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세계관 안에서는 시어머니가 아들 집에 드나드는 것이 치매가 아니라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순자 씨 본인도 젊은 시절에 시어머니로부터 많은 간섭을 받았습니다. 명절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전을 부쳤습니다. 시어머니가 집에 오시면 온 집안을 청소하고 소고기국을 끓였습니다. 하루에 2번씩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게 힘들었냐고요? 힘들었죠. 하지만 그녀는 그걸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견디면서 그게 당연한 것이라고 내면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순자 씨가 며느리한테 하는 것들은 자신이 시어머니로부터 받았던 대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반찬 해다 주는 게 어디가 힘드냐는 거죠. 집에 드나드는 게 뭐가 문제냐는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심리적 메커니즘이 작동합니다. 나는 더 심한 것도 참았다. 그러니 너도 이 정도는 참아야 한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정당화라고 부릅니다. 자신이 겪은 고통을 통해 타인에게도 그 고통을 요구하는 것. 그런데 이 논리에는 결정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내가 힘들었다는 것이
네가 힘들어도 된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다음은 지은 씨의 세계입니다. 지은 씨는 1980년대 후반에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내 공간, 내 물건, 내 영역이라는 개념이 상대적으로 명확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방문을 닫으면 노크를 하고 들어오는 것, 일기장은 부모도 보지 않는 것, 개인의 사생활은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 이게 지은 씨가 자란 세계의 규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녀에게 집이란 단순히 잠을 자고 밥을 먹는 공간이 아닙니다. 심리적 안전지대입니다. 하루 종일 직장에서 눈치 보고 성과를 내야 하고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하는 상황에서 집에 돌아오면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판단받지 않아도 되고 그냥 나로 있어도 되는 공간. 그런데 그 공간에 누군가가 동의 없이 드나들고 내 물건을 만지고 내 방식을 바꾼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해도 그 안전지대는 흔들립니다. 지은 씨가 느꼈던 감각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공간, 자신의 통제감, 자신의 존재감이 위협받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준혁 씨의 세계. 준혁 씨는 이 이야기에서 가장 난처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는 두 세계 사이의 다리여야 하는데 다리 역할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어머니한테 미리 말하지 않은 것,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은 것, 번호가 바뀌었어도 어머니께 미리 알리지 않은 것. 이 모든 회피가 결국 이 사태를 만들었습니다. 준혁 씨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단지 갈등이 무서웠던 겁니다. 어머니한테 말하면 어머니가 상처받을까봐. 아내한테 어머니 편을 들면 아내가 화낼까봐. 그래서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갈등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갈등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증폭되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이 각자 자신의 세계관 안에서만 생각하고 행동했기 때문에 이 사태는 예정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개념이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해왔는가? 불과 한두 세대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가족은 집단 단위였습니다. 확대 가족이 함께 살거나 아니면 서로의 생활에 깊이 개입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어른의 집에 드나드는 것도, 아이들의 방에 들어가는 것도, 며느리의 살림을 들여다보는 것도 다 가족이니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젊은 세대에게 가족은 다릅니다. 여전히 소중하고 사랑스럽지만 그렇다고 모든 경계가 허물어진 관계는 아닙니다. 가족이어도 서로의 공간은 존중하고 동의 없이 침범하지 않으며 개인으로서의 영역을 인정하는 관계. 이 두 개의 가족관이 충돌하는 지점이 바로 지금 순자 씨와 지은 씨 사이의 갈등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나쁜 시어머니와 예민한 며느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가족의 의미가 바뀌었고 그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간극이 만들어낸 충돌입니다. 저도 비슷한 사연들이 올라온 커뮤니티들을 오래 지켜봤는데요. 반응은 크게 몇 가지 패턴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유형 며느리가 너무했다. 반찬 해다 주는 시어머니가 얼마나 되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네. 자기 남편 어머니인데 그 정도 불편함은 감수해야지. 요즘 며느리들은 너무 이기적이야. 저러면서 명절 때 남편 집에서 차례 지내라고 하겠지. 두 번째, 유형 시어머니가 잘못했다. 동의도 없이 남의 집에 들어오는 게 말이 되냐? 아무리 시어머니래도 그건 침입이지. 며느리 입장에서 생각해봐. 회사 갔다 왔더니 집에 낯선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놀라겠어. 세 번째, 유형 아들이 문제다. 왜 중간에서 아무것도 안 했어? 아들이 제일 나쁜 거 아니야? 남편이 제대로 어머니한테 말했어야지. 그게 다 아들 잘못이네. 세 유형 다 어느 정도씩은 맞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댓글들을 볼 때마다 아쉬운 게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빨리 누가 잘못했냐로 넘어갑니다. 왜 이렇게 됐냐는 충분히 들여다보지 않은 채로 잘못을 찾아서 그 사람을 단죄하면 내 마음이 시원합니다. 정의가 실현된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걸로 현실의 갈등이 해결되진 않습니다. 실제로 이 상황에서 지금 당장 필요한 건 뭘까요? 판결이 아닙니다. 대화입니다. 순자 씨는 자신이 느끼는 것들을 말해야 합니다. 나는 도움을 주고 싶었다.
그게 환영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상처받았다. 이걸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은 씨도 자신이 느끼는 것들을 말해야 합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압니다. 그런데 저는 제 공간에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게 어머니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저한테 꼭 필요한 거예요. 이걸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준혁 씨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갈등을 외면하는 것이 가족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갈등이 골마 터지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대화가 실제로 가능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 않습니다. 순자 씨 세대의 많은 분들은 자신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처받았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약한 것, 혹은 체면을 잃는 것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지은 씨 세대의 많은 분들도 시어머니에게 직접적으로 불편합니다라고 말하는 게 어렵습니다. 며느리라는 위치, 그 사회적 압력이 여전히 강하게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우회했습니다. 순자 씨는 아들 전화를 받지 않는 방식으로 항의했습니다. 지은 씨는 비밀번호를 바꾸는 방식으로 경계를 그었습니다. 직접 말하는 것보다 이게 더 쉬웠거든요. 그런데 우회는 우회입니다.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경계는 상대를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지은 씨가 내 집에 미리 연락 없이 들어오지 말아주세요라고 말한다면 그건 시어머니를 싫어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건 저한테 이 공간이 필요해요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순자 씨가 너는 나를 거부하는 거야? 가 아니라 그래, 그게 너한테 필요하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 순간 관계가 달라집니다. 그게 어렵다는 거 압니다. 수십 년의 가치관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균열이라도 생기면 거기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댓글들을 읽으면서 저는 또 하나의 패턴을 봤습니다. 시어머니 편을 드는 댓글 중에는 50대 이상이 많았습니다. 며느리 편을 드는 댓글 중에는 30대 이하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연령대든 자신의 경험과 세계관을 기준으로 상대방을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시어머니였을 때 저런 며느리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나였으면 그 집에는 절대로 못 살 것 같아. 우리는 늘 자신의 세계를 중심에 놓고 타인을 봅니다. 그게 인간의 본능이기도 하고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관계에서 특히 시어머니와 며느리라는 이 복잡하고 역사적으로도 무거운 관계에서 그 본능을 조금만 내려놓을 수 있다면 내 기준이 아니라 저 사람한테는 어떤 게 필요한가를 한 번만 더 물어볼 수 있다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순자 씨가 사연을 보내면서 던진 질문이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옛날 사람이라 이해를 못하는 건지. 저는 이 한 줄이 참 많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 안에 아주 미세한 가능성이 담겨 있거든요. 자신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 내가 잘못한 건 아닌데 혹시 내가 이해 못하는 건가? 이건 완전한 수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완전한 거부도 아닙니다. 그 경계 어딘가에서 순자 씨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다친 사람은 그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겠냐가 되거든요. 혹시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건가라고 물을 수 있다는 건 아직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은 씨에게도 같은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시어머니 입장에서 한번 봐준 적이 있는가? 지은 씨는 비밀번호를 바꾸는 행동을 하기 전에 직접 시어머니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을까요? 어머니, 사실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 말을 먼저 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시어머니가 바로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상처받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불편한 대화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화가 비밀번호를 바꾸는 것보다는 훨씬 덜 상처를 남겼을 겁니다. 비밀번호를 바꾸는 건 말없이 문을 닫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이유도 설명도 대화의 기회도 없이 그냥 차단된 겁니다. 물론 지은 씨가 남편을 통해 이야기했는데 변하지 않았다는 것도 맞습니다. 그 좌절감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에게 직접 진심으로 이야기를 해봤는가?
그 과정 없이 바로 행동으로 간 것이 상처를 더 깊게 만든 측면이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지금 어떤 문이 닫혀 있나요? 혹시 당신이 닫은 문인가요? 아니면 누군가가 당신에게 닫은 문인가요? 그 문이 닫히기 전에 어떤 대화들이 있었나요? 아니면 대화 없이 닫혔나요?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 가지를 말하고 싶었습니다. 문이 잠기기 전에 말을 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말하기 어렵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해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영원히 알 수 없습니다. 순자 씨는 지금도 며느리가 자신을 거부한 것에 상처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은 씨도 공간을 침범당해온 것에 오랫동안 상처받아 왔습니다. 두 사람 다 상처받았습니다. 두 사람 다 이해받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다 그 필요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비극입니다. 나쁜 사람이 없는데 상처가 생기는 것. 그것이 관계의 아이러니입니다. 이 이야기를 보신 분들 중에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이 계신가요? 시어머니와의 갈등, 며느리와의 갈등, 아니면 전혀 다른 형태의 가족 간의 엇갈린 이해.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그 상황을 다르게 바라보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완전히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조금 더 이해하려는 노력. 그 노력이 쌓이면 관계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달라짐이 쌓이면 어느 날 잠겼던 문이 다시 열릴 수도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 공유해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갈등의 한복판에서 이런 이야기 하나가 숨을 트게 해줄 수도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